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명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소단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역이라는 말과 대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한 다음에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주어진 명제에 대한 역과 대우가 무슨 말인지를 개념 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귄은 조류이다는 참인 문장인데요. 다음 두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펭귄은 조류이다 참인 문장, 즉 참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명제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동물이 펭귄이면 그 동물은 조류에 속한다. 자, 위에서 주어진 명제를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자, 그럼 아래쪽 상윤이와 혜영이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죠.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이다. 위에서 봤던 가정과 결론이 뒤집어져 있죠. 예, 가정과 결론이 바뀌어 있다. 자, 이게 이제 상윤이 표현이고요. 혜영이는 어떤 동물이 조류가 아니면 그 동물은 펭귄이 아니다. 지금 보면 상윤이의 말에서 조류이면을 조류가 아니면으로 고쳤고요. 펭귄이다를 펭귄이 아니다로 고쳤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하여 자, 상윤이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 조류이면 그 동물은 펭귄일까요? 조류에 속하는 어떤 동물, 닭이 있습니다. 닭은 펭귄일까? 아니죠. 이것은 거짓이에요. 자, 두 번째, 혜영이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떤 동물이 조류가 아니면 그 동물은 펭귄이 아니다. 조류에 속하지 않는 동물이라면, 조류에 속하지 않는 예를 들면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다양히 있겠죠. 그런 것들은 펭귄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참이 돼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상윤이는 가정과 결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다라는 걸 표현하는 한자가 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윤이가 표현한 것은 펭귄은 조류이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역이에요. 즉 역명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 혜영이의 경우는 이 역인 명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부정이죠. 각 조건에 대한 부정을 붙였는데요. 이걸 수학에서는 대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자는 마주하다예요. 우자는 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짝끼리 마주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영어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컨트라포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이런 개념이 있죠. 포지티브는 긍정적인인데 원래 주어진 명제와 명제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의미고요. 단지 표현법만 반대가 되어 있다. 즉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역인 명제와 대우인 명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금방 대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포지티브라는 표현이 원래의 명제와 같이 간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역인 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역인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이 뒤바뀐 상태에서 각각에 대한 부정을 취한 것, 여기 있죠. 이거 부정을 취한 것을 대우인 명제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전에는 이 아래 보이는 이 그림에서 아래 방향과 위 방향으로 세로 쪽 방향으로 주어진 이 두 개의 명제를 이인 명제라고도 붙이긴 했었는데 요즘은 이 표기는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교과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를 보면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제곱은 1이니까 맞죠. 이건 참인 명제예요. 그런데 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역은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 제곱해서 1이 되면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1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대우 명제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그러면 가정이 결론 위치에 5대 부정을 취해야 되니까 x가 1은 아니다예요.
제곱해서 1이 되지 않는 숫자라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숫자는 1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참이에요. 여기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여긴 명제는 거짓인 명제 혹은 참인 명제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요건 이후에 다시 따지기는 할 텐데 하지만 대우 명제는 아까 파지티브란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건 원래 주어졌던 명제와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건 차차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알아볼 내용이거든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제 1번 잠깐 볼게요. xy가 실수일 때 명제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이고 y가 0이다 의 역과 대우 명제를 말하고 그 참과 거짓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어요. 자, 그러면 역의 명제는 결론이 먼저 앞으로 와야 되죠. x가 0이고 y가 0이면 가정이 결론 위치로 갑니다. x 곱하기 y는 0이다.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더라도 x 곱하기 y는 0이죠. 근데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참이 됩니다. 자, 대우는 0이다를 0이 아니다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바꾸고 그것에 대한 부정까지 취한 결과예요. x가 0 아니고 또는 y가 0 아니다. 이고는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x가 0 아니다 또는 y가 0 아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 아니면 곱해서 0 아니더라. 이건 어때요? 둘 중에 하나라도 0 아니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대우는 거짓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참과 거짓을 문장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명제에 대하여 참과 거짓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가지고 따져보려고 해요. 자, 명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쳐요. 이 명제가 첫 번째 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참이 된다고 하면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가 있을 거예요.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배웠지만 P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경우는 포함관계가 뒤바뀌게 돼요. P 여집합이 Q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하여 Q의 여집합, 즉 not Q에 해당되는 조건이 not P에 해당되는 조건 방향으로 성립하게 돼요. 즉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이에요. 그런데 처음 주어졌던 명제가 P이면 Q이다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는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다 라는 말이 성립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것 반대로 가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거짓이 되면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되지 않으면 P 여집합과 Q 여집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PQ가 서로 간에 포함하지 않는 관계라면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포함되지 않으면 이 여집합도 포함되지 않겠죠.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도 따라서 거짓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잠깐 보면 집합 P가 있고 집합 Q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포함하지 않는 관계예요. 이것도 되고 분리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P가 Q를 품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 셋 모두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이 관계가 만족된다. 즉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명제의 참 거짓과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서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이는 역으로 하는 부분이 이건 집합관계를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예, 집합관계를 서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을 항상 함께 하더라. 즉 둘은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대우 명제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충분, 필요 중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자, 충분하다, 필요하다, 이게 뭘까요? 25세 이상이면 성인이 되기에 충분하죠. 예, 현재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선거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그 다음 뭐 기호식품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뭐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 18세이기도, 만 18세이기도 하고 만 19세이기도 하죠.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법에 적용을 받는 입장에서 25세면 18세건 19세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인인 것이 어떨까? 직업을 갖는 것. 이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은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인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충분이라는 말과 필요라는 말이 그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새로 나오는 기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것을 참인 명제를 기호로 화살표를 두 줄로 그어요. P이면 Q이다. 그런데 이거 집합으로 오면 이런 의미가 되죠.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P에 있으면 Q에 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죠. 그래서 붙은 말이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 주어를 바꿔보면 Q 입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P가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Q 입장에서는 P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주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로 이 명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하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분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P가 주어일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P가 Q이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필요 조건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Q 입장에서는 P가 필요하다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도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란 말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포함 관계를 생각해 주면 조금 더 편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씁니다. 충분하고도 필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기호로 표현할 때는 위에서 봤던 이 두 가지 화살표 기호가 겹쳐진 모양으로 씁니다. 즉 쌍방간의 부분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있으면 P 입장에서 충분 조건이면 Q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P 입장에서 필요 조건이 되려면 Q를 받아들여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 집합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두 집합이 일치한다라고 써요. 자, 이때 보이는 요 쌍방간의 화살표 두 줄로 그은 이 표기 보이죠? 이 자체도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예전에는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동치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값어치 이런 말이죠. 가치가 같은 조건이다. 쌍방간에 A라고 하는 가치와 B라고 하는 가치가 쌍방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머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으로 보면 두 집합이 일치하는 거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에요. 화살표 방향대로 집합은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 X가 1보다 더 크다. 이건 P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P가 Q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Q 입장에서 오면 P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마지막 x가 0이다와 x제곱이 0이다. 이것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0밖에 없잖아요. 두 집합이 똑같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이 된다. 필요하고도 충분하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하고 이 진리집합과 이 관계가 어떻게 읽히느냐를 정리를 해둔 건데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제 2번을 보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이거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집합 P. 이 집합은 원소 3을 갖죠. 집합 Q -2와 3을 가져요.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이 말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일까? 우리가 읽을 때 P 입장에선 충분하니까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에요.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입니다. 자, xy가 실수예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 된다는 것은 x가 0이고 y가 0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보면 순서상으로 0,0이 돼요. 자, 이게 집합 P입니다. 집합 Q. 이번에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더해서 0이래요. 절대값 x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 거리니까. 그래서 집합 Q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0이 되고 y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번에 두 집합이 서로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문제 5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풀면 됩니다. 자, 아래쪽은 수학영역 기르기 부분은 실생활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적용되는 예를 한번 찾아봐라. 뭐 예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아래 보이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것을 진리집합으로 설명만 그냥 하고 멈출 거예요. 제주도에 산다는 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포함이 되죠.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이다. 진리집합으로 설명한 거죠. 두 번째, 동물이 어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다. 왜냐하면 동물 안에 어류가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실생활에서 얘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했죠. 역인 명제와 대우인 명제.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을 함께한다. 그렇지만 역의 명제는 참 거짓을 함께하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들 사이에 충분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말을 배웠고요. 둘이 쌍방간에 동시에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 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항상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더라. 그러면 앞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문장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